저는 북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인구는 약 10,000명 정도였고 중국 국경 근처에 위치해 있었죠. 참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던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많은 감정과 생각이 밀려옵니다. 여전히 그립습니다. 친구들도 그립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기근 때 굶어 죽었고 어떤 친구들은 군대에 입대했다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몇몇은 아직도 그곳에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향수, 그 냄새, 그리움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 마을은 아름다운 도시는 아니었지만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농장의 냄새도 여전히 떠오릅니다. 도로는 콘크리트도 아니었고 친구들과 놀던 곳, 수영하던 곳, 학교들까지 모두 나만의 추억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라며 시간을 보냈던 그곳,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은 아름다운 나라이며 2,500만 명의 국민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죠. 단지 그들이 마치 새장 같은 거대한 감옥 같은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1세기에 존재한다고는 믿기 힘든 나라입니다. 외부의 모든 정보와 소식은 차단되어 있고 당연히 전화도 없습니다. 일부 엘리트만 사용할 수 있는 전화가 있긴 하지만 국내 전화만 허용됩니다. 모든 문자와 통화는 도청되며 인터넷, 유튜브, 페이스북, 줌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바지도 금지입니다. 청바지는 미국산이라고 해서 미국은 최대의 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심지어 이 나라에는 허용된 몇 가지 머리 스타일만 있어야 합니다. 너무도 비극적인 농담 같은 현실입니다. 만약 김정은과 비슷한 머리 스타일을 한다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동의 자유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런던, 맨체스터, 버밍엄 등 어디든 기차표만 있으면 갈 수 있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마을 간, 도시 간 이동조차도 문서와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TV를 사도 경찰이 와서 모든 채널을 차단하고 김씨 일가의 방송 채널 하나만 남깁니다. 하루 24시간 그 채널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나라를 떠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여권조차 없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감옥 국가라고 부릅니다. 몰리, 프로듀서, 어린 시절 김씨 일가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졌나요? 저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세뇌되어 있었고 몰랐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자라오며 그들에게 절하고 신처럼 여겼습니다. 집 밖 어디를 가든 김씨 일가의 동상이 있었고 그것을 닦고 광내는 것이 아침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운 일이었죠. 기부를 하면 선생님들이 충성과 헌신을 칭찬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정말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7살 때 첫 번째 김이 사망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3일 동안 울며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 꽃을 모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를 향한 사랑과 충성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었죠. 울면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죽게 되는 건가요?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아니야. 그는 죽지 않았단다. 그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지도자로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세뇌 교육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공개 처형 장면까지 이어지는 부분은 다음 번역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수백 명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이들에게는 꼭 나와서 맨 앞줄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기둥에 묶여 있었고 그는 범죄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의 죄는 단지 3명의 북한 여성들이 중국으로 탈출하는 걸 도운 것이었습니다. 3명의 경찰이 가까운 거리에서 다가왔고 각자 AK-47 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각각 3발의 총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총알은 눈을 향했고 눈이 가려져 있었지만 총알이 눈을 뚫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3발은 배꼽 부근에 명중했는데 배도 묶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릎에 발사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체는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떨어졌고 아래에는 시신을 감쌀 수 있는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몰리 티모시, 당신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줄 수 있나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역사 선생님이었고 창고에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책을 읽고 있으면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죠. 집에서 읽은 건 절대 밖에서 말하지 마라. 몰리, 부모님이 집에 없다는 걸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기차역으로 달려갔지만 기차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철로 옆에 앉아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현실이 닥쳐왔죠. 저는 삼촌 집에 갔습니다. 혹시 돌봐줄 수 있을까 싶어서요. 추운 날씨에 기차를 타고 삼촌 집에 도착했을 때 식탁 위에는 따뜻한 옥수수빵과 국이 있었어요. 배도 고프고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죠. 삼촌과 숙모는 거기에 있었지만 저에게 밥을 먹었는지조차 물어보지 않았어요. 사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손이 집을 찾아오면 밥과 방을 내어주고 도시락까지 챙겨준다. 그만큼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미는 심지어 친척들 사이에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에 저를 먹여 살릴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눈물을 머금고 삼촌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의 기억이지만 제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굶어 죽은 아이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 또한 종종 기차 화물칸이나 다리 밑 역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아침이면 옆에 있던 아이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는 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와서 그 시신을 수거해 갔습니다. 길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나요?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오래 있었고 충분히 많이 보고 겪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직접 보고 경험했죠. 몇 년간 거리에서 살았고 이후 어머니 쪽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산에서 농사를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 몇 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했던 시기 중 하나였어요. 저는 할머니께 수없이 물었습니다. 왜 부모님은 안 계세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할머니는 저와 함께 울었고 저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주셨습니다. 엄마 같았어요. 제가 북한을 탈출할 때까지요. 제가 고등학교를 마칠 나이가 되었을 때 앞으로의 삶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기회가 있을까 생각했죠. 북한에서는 모든 남자들이 군복무를 10년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사사무소에 찾아가 말했습니다. 저 군대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군대에 갈 수 없다. 내 아버지가 국가를 배신했기 때문이다. 저는 항의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라를 배신한 건 맞지만 전 아니잖아요. 전 아버지의 죄를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저는 아버지의 죄가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정치적 박해를 피해 나라를 떠났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들은 저에게 석탄 광산으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동굴처럼 생긴 석탄 광산에서 기어서 들어가 석탄을 캐야 했습니다. 광산은 자주 붕괴되었고 많은 젊은 청년들과 소녀들이 목숨을 잃거나 팔,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이 나라를 믿고 따르던 마지막 신뢰마저 무너졌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2번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사랑하며 계속 사랑하고 싶었던 이 나라와 지도자들에게서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탈출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중국으로 탈북했습니다. 저와 함께 4명이 더 있었고 우리는 두만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두만강은 북한과 중국 사이의 강입니다. 우리는 5명이 함께 밤에 걸어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만약 들키면 총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당시 2004년에는 철조망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국경에 이중 철조망이 설치되어 완전히 막혀 있지만요.
그렇게 우리는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흩어져 작별 인사를 했고 저는 그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저는 국경 근처 한 도시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시장에는 7가지 색깔의 회전하는 불빛이 있었고 밝은 조명과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머리를 하고 있었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시장에는 이국적인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북한에서 상상하거나 들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와, 여긴 완전히 다른 세상이구나.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17년간 북한에서 배운 모든 것, 북한은 세계 최고의 지도자와 최고의 나라라는 말,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왜 나는 더 일찍 탈출하지 않았을까? 운 좋게도 저는 어떤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북한 고아들과 탈북자 아이들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처음 본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성경을 보자마자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잠깐이라도 성경이나 십자가를 만지면 제 손가락이 썩어버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집에는 북한고아 몇 명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저는 이 선교사가 그 아이들을 납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종교에 대한 반대 선전물, 영화, 드라마, 만화, 심지어 교과서까지 모두 종교인을 악하게 그리며 선교사들이 아이들을 납치하고 해치는 내용만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 교육이 떠올라 저는 무서워서 그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그 집은 저를 보호하고 도와주기 위한 곳이었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그 후 저는 만주 기차역에서 17명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 몽골 국경을 넘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7명은 한 가족이었는데 남편과 아내, 2아이, 조부모까지 있었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는 4살과 6살이었습니다. 국경 쪽으로 향하던 중 곧 중국 군대가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경고했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제 발 옆으로 날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제 손을 붙잡고 울부짖으며 달렸습니다. 더 이상 어떤 방향으로도 도망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몰리, 그 순간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될 것이고 그 결과는 우리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예정이었고 중국에서 탈출하려 했던 시도는 북한으로 돌아가는 순간 정치적 반역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어떤 종류든 그 어떤 처벌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북한에 도착했을 때 그 장면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경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 쓰레기들아, 너희는 사랑하는 지도자의 나라를 배신했다. 우리는 손과 발이 묶인 채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저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용소가 아니라 조사와 신문이 진행되는 구치소였습니다. 지하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수백 명의 죄수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들어간 감방에는 약 10명이 있었습니다. 보통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자리를 조금 내주기도 하지만 여기선 아무도 눈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절망, 공포, 어둠,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바로 옆이었고 누울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등에 기대어 앉은 채 잠을 청했습니다. 제 등 뒤에 기대고 있던 남자는 몸이 너무 무거워서 저는 말하려 했습니다. 좀 덜 기대주세요.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막 말하려던 순간 그의 몸이 제 뒤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제 등에 기대어 있는 동안 죽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너무 무서워 그를 피하려만 했습니다. 우리는 교도관에게 그가 죽었다고 알렸고 2명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면 비명, 구타, 애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옥에 수감된 단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감옥에서는 이름도 없습니다. 숫자로 불립니다. 제가 받은 번호는 35번 혹은 36번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30대 중반쯤 되었지만 그곳에서 본 것과 제게 일어난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몸에 남은 고통의 흔적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제가 다시 할머니 집으로 보내졌을 때는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몸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캐물었습니다. 어떻게 몽골 국경까지 갔느냐? 누가 도와줬느냐? 외국인, 선교사, 누군가 너를 도와주었느냐? 북한은 탈북을 돕는 사람들, 특히 중국 내 선교사나 외국인에 대한 경계가 매우 심합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탈북하면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상에 알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결국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할머니에게 두 번째 탈출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탈북은 새벽 2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할머니의 집은 24시간 감시 대상이었기 때문에 낮에는 절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릴 적 친구와 그 어머니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분은 저와 함께 중국까지 건너왔습니다. 이제 저는 좋은 손에 맡겨졌고 중국에서 유료치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 이번에는 몽골 국경이 아닌 상하이 국제학교로 가기로 했습니다. 몽골 국경 탈출에서 너무 큰 트라우마를 겪었기에 우리는 학교를 통해 중국을 벗어나기를 희망했습니다. 베이징행 열차에서 저는 북한 여성 8명을 만났고 우리 9명은 함께 상하이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학교를 확인했고 학교 담장이 매우 높고 보안도 엄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여권이 없었기에 정문을 통해 들어갈 수 없었고 불법적으로 담을 넘어 학교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점심시간쯤 우리는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학교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종이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북한 탈북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는 북한 탈북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고 학교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립학교였고 어린 학생들이 몰려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 와서 말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올게요. 아마도 베이징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연락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미국계 국제학교였으니까요. 30분 후 교장은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 외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중국 경찰을 불러 당신들을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끝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때 상황은 지금도 아주 생생히 기억납니다. 우리 9명은 손을 잡고 인간사슬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중국 경찰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왔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붙잡혀 경찰차에 실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바닥에 누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폭력을 사용해서 우리를 끌고 경찰차로 데려갔습니다. 여성들은 머리채를 잡아 끌리고 구타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학교의 어린 학생들이 눈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상하이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끝이라고 느꼈습니다. 많은 북한 탈북자들이 여정을 시작할 때부터 자살을 준비합니다. 북한에 잡혀 돌아가게 되면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바지 안쪽에 약을 숨겨놓았고 화장실에서 화장실물로 약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쓰러졌고 이제 끝이다. 송환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어났을 때 기분 좋게 숙면을 취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상하이 국제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감방에는 7명이 있었습니다. 일본인, 미국인, 중국인, 말레이시아인,
콜롬비아인, 한국인 등 다양한 국적의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저만 북한 출신이었고 가장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감방에서 매일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곧 북한으로 송환되어 처형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학교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정치범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때 한국인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제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북한 사람을 본 것이니까요. 그는 조폭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거대한 몸집, 문신, 근육질 체격. 그는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너 왜 매일 울어?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이 방 사람들 다 너한테 관심 많아.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송환되면 죽을 거라는 사실도요. 그러자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죄수들도 저를 걱정하고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이었지만 그 속에서 인간적인 따뜻함과 사랑을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감옥 안에는 각자의 계좌가 있었고 가족들이 돈을 보내서 과자, 커피, 차 등을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도 저에게 돈을 보낼 수 없었기에 아무것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신이 살 때마다 항상 저를 위해 간식과 음료를 함께 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조폭처럼 보였던 한국 남자가 말했습니다. 시간 좀 있으니까 읽을 거 필요하면 하나 줄게. 그리고 그가 제게 건네준 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은 어둡고 절망뿐이었습니다. 희망이란 것이 전혀 없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주어진다면 붙잡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법조차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어떤 종교 교육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기도란 오직 김씨 일가에게 바치는 것이었죠. 북한에서 기도란 것은 곧 김씨 일가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국 조폭에게 물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요? 그는 말했습니다. 소원을 말하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하면 돼. 그래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기도가 수백 가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산타클로스에게 선물 빌듯이요. 그것은 저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매일 죽음을 상상하며 어떻게 죽게 될지, 어떤 식으로 송환이 이루어질지를 생각하던 그 순간, 제 사고를 바꿔보려는 작은 희망의 전환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2명의 남자가 저를 만나러 감옥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대사관 직원인 줄 알고 두려웠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감옥 밖으로 나가자 멀리 2명의 남자가 서 있었고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북한 관리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한 명은 대한민국 외교관, 다른 한 명은 서양인이었습니다. 어디 출신인지는 몰랐지만 그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중국 정부가 아주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아닌 별표 필리핀으로 당신과 일행을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 뒤에는 감동적인 사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하이 국제학교에서 체포되었을 때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울면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13세 소녀 한 명이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비록 문법이 서툴렀지만 그 진심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이 체포당하고 맞고 머리채 잡히고 경찰차에 끌려가는 걸 지켜보며 우리는 너무 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울기만 했고 제발 기자님이 뭔가 해주세요. 그 이메일은 기자의 마음을 울렸고 기자는 CNN, BBC, 워싱턴 포스트 등 국제 언론에 알렸습니다. 그 후 국제사회 전체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인권단체, 종교단체 등 많은 이들이 중국 정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도 우리를 위해 함께 일어섰습니다. 몰리 자유를 느낀 순간 어땠나요?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감방을 떠나는 날, 다른 재소자들이 문을 두드리며 저를 안아주고 박수를 쳐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제가 새로운 나라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민 담당자들은 저의 이야기와 고문 흔적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그저 기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살아남았기에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탈북자들 모두는 들려줄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왜 반인도적 범죄가 중단되어야 하는지,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긴 여정이었지만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입니다. 감옥에서 제 동료들은 각기 다른 나라, 다른 대륙 출신이었지만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함께 느끼고, 울고, 먹고, 자고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수였지만 그 방 안에 함께 존재할 수 있게 한 건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사랑의 힘으로 살아남았습니다.